한국인 남자는 평균 29에 취업해서 51면 퇴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인 여자는 27살에 취업을 해서 시운도 안 돼서 퇴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기 싫고 출근하기 싫은 그 회사를 내가 좋든 싫든 대략 20년 정도 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회사 생활을 더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20대 중후반에 취업해서 60살에 정년퇴직까지 한 회사에 몸바쳐서 일하고 퇴직 후에는 한 20년 정도 더 살 것으로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30대 취업해서 50살도 안 돼서 회사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는데 퇴직 이후에 우리의 기대 수명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2023년도에 83년입니다. 일본과 1년도 차이 나지 않고 미국과 유럽 선진국보다 높은 곳이 한국이죠. 평균 83세니까 그 이상 사는 사람들도 더 많을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에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OECD 평균으로 보면요, 1970년도에 은퇴 이후에 약 10년 정도 더 살 것으로 기대를 했었던 반면에 2020년에는 그 기간이 2배가 늘어서 2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고성장을 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개념도 많이 없었던 것도 그렇지만 대부분 성공 투자 경험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었죠. 한국에서만 있는 전세 제도를 이용해서 갭 투자가 가능했었고 공격적으로 레버러지를 일으켜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많은 자산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재개발 아파트 같은 데서 몸테크를 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도 그나마 성공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었죠. 그렇게 재테크 성공 공식이 부동산이었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산 중에 60% 이상이 부동산 관련 자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늘어났다고 하긴 하지만 부동산과 비교해보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죠. 미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면 재밌습니다. 한국은 부동산 자산에 집중되어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금융자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과 일본 차이는 미국은 주식과 보험 같은 금융자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디플레이션을 경험하다 보니까 금융자산 중에서도 예금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요즘 일본 여행 많이 가시는데 일본에 가보면 나이가 정말 많은 어르신들도 장사도 하고 일하시는 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령화 때문일 수도 있고 일이 좋아서 일을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은퇴 이후에 일본에서는 일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입니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근로소득 다음에 사업소득이 높은 상황인데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예전보다 장사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하죠. 온라인 쇼핑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 음식 같은 경우에도 HMR 같은 제품들이 너무 잘 나와서 식당에서는 내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방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인구 구조에서 현재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나이대가 바로 베이비 부머, 그러니까 58년 개띠 이후 세대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인데 이 세대 때가 가장 한국의 경제 성장도 높았고 또 열심히 일할 때죠. 주말에도 출근을 했었고 평일에서도 일하고 야근에 또 회식까지 정말 회사를 위해 몸바쳐 일할 때였습니다. 베이비 부머들의 특징은 부모도 부양을 하고 자식의 교육에 돈을 집중하면서 노후 준비는 가장 안 되어 있는 세대죠. 그나마 정부를 믿고 기대했었던 국민연금은 저출산 문제로 오히려 다 받지 못하고 지금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건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에 엄청난 큰 문제죠. 베이비 부머들이 국내 부동산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소비 여력도 가장 높은 세대입니다. 한국인들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만 하면 소비와 기대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신호만 있으면 또 레버러지를 일으켜서 부동산 투기가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미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매우 높은 국가인데 지금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상승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물가 상승률 정도만 비슷하게 오르는 정도로 관리하는 게 목표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것이 바로 한국의 고령화 문제, 연금 문제, 노후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총선용이다. 그래서 총선이 지나면 그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같은 주주환원 확대, 그래서 우리가 ESG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G, 즉 거버넌스에 해당하죠. 이 주주환원 확대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에서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트렌드라는 것이죠. 그리고 밸류업 추진 배경에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는데, 보시면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은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자본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생산성 향상이 지금은 기묘한 시점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근로소득 외에 자산소득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서 두 번째 포인트가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1월 말부터 지금까지 많은 영상을 올렸고, 하반기서부터 국민연금의 수급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세스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밸류업 펀드를 운용할 자산운용사 선정이 이미 마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국민연금은 직접 운영도 하지만 대부분 자산을 이제 외부 운용사에 아웃소싱을 해서 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는 기업들한테 투자하는 자금을 국민연금 대신 운용할 자산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베어링 자산, 우리 자산, 그리고 트러스톤 자산이 선정되었다라고 뉴스에서 나오네요. 선정이 됐다는 거는 이제 언제든 자금을 집행할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5월 달에 2차 기업 밸류업 세미나 발표 이후에 6월 정도 이후서부터 운용사 선정을 하고 그 뒤에 집행할 줄 알았는데, 이미 운용사 선정이 끝났다는 겁니다. 5월 전에 미리 집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당장 오늘 국민연금이 집행해도 아주 이상할 거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이 연기금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긴 하지만, 국민연금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나머지 연기금이랑 공제회도 비슷한 스타일로 자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기금과 공제회 이외에도 한국에서 자금을 크게 운영하는 보험사들도 비슷하게 펀드를 만들어서 집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밸류업으로 자금을 집행한다라는 뉴스는 생각보다 국내 증시에 수급적으로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산운용사들이 개인을 대상으로 ETF까지 지금 만들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국내 한국 시장에서 이런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은 정말 오랜만인 것이죠. 수급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주 환원을 하는 회사들에게 어떤 페이버를 줄 수 있느냐, 그리고 투자하는 개인들한테는 어떤 페이버가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이제 이거를 5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2차 밸류업 세미나 때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뉴스를 보면은 지금 정부는 자사주 소각 금액만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혜택을 기업한테 해주려고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 수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화인데요. 이거는 둘 다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하지만 정책 변화 방향은 매우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